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세속화를 배웠습니다. 자, 기독교 사회복지의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중세 시대에 1400에서 1500년 200년 동안을 인본주의가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글 부흥 운동. 그래서 문해 부흥. 그래서 문해 부흥이라고 해요. 그것을 영어로 쓰니까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때에 사람들이 다 이 농업 사회 시대 속에서 인간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랑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인간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농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논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논밭에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필요로 했는데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니 이 백성들이 글을 모르잖아요. 글을 모르기 때문에 글을 먼저 가르쳐 주고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실시된 것이 글을 가르쳐 주는 운동. 이게 일어난 거예요. 글을 가르쳐 주는 운동. 그래서 이 글을 가르쳐 주는 운동을 우리가 한문으로 쓰니까 문해 부흥. 그 다음에 이것을 영어로 쓰니까 르네상스.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기독교 사회복지의 르네상스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부흥 운동이죠. 기독교 사회복지의 어떤 뭐 부흥 이런 운동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이념 사상 그런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 배경에서 이때의 배경은 종교의 사회복지에 귀환을 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종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운동 이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르네상스의 그 사상이 뭐냐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자, 인본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행복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러면 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 다음에 인본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왜 같으냐? 왜 인간의 행복 다 두 개가 다 같으냐?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복지가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죠. 그 인본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복지 궁극적인 목표가 인본주의를 파고 들어가니까 인본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의 행복. 그래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도 인간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이고,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사회복지의 고향이 어디냐? 고향. 사회복지에도 고향이 있어요. 그 고향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고향이 인본주의에서 나왔다 그랬잖아. 그 고향이 인본주의 어디에요? 1400에서 1500년 때 나왔다 그랬죠. 바로 그 시대가 무슨 사상이야? 르네상스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사회복지의 고향은 르네상스야. 그래서 우리가 이 르네상스 종교 사회복지에 귀환을 한다. 2차 세계대전은 유럽 복지국가 정부들은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을 직영하는 대신에 민간 비영리 조직에 맡겼어요. 그래서 민간 비영리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데서 출발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서 유럽과 미국의 종교 조직들은 민간 사회복지 부문의 가장 유력한 주체로 부상을 하면서 민간 사회복지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 민간 사회복지를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종교에서 사회복지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기독교 사회복지 르네상스에서 그 배경을 지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좌파와 우파, 그 뭐 요즘에도 보면 뭐 좌파 우파 따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좌파 우파를 보자고요. 그러면 종교 조직과 정부의 밀월 관계에 대해 좌파는 종교가 정부의 파트너가 되었다고 비판을 하는 거야. 우파는 종교가 정부를 대신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좌파 우파는 어떤 것이었냐? 자, 좌파는 이 종교 조직이 정부와 밀월, 서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밀월 관계에 대해서 좌파는 종교가 정부의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정부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은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좌파야. 자, 그럼 우파는 뭐냐? 우파는 종교가 정부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 종교가 나라를 대신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마치 나라와 종교가 하나로 생각하는 그게 이제 우파가 되는 거죠. 좌파는 종교와 정부는 서로 나누어져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파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는 사회복지와 시민사회를 고취하는데 정부와 종교 조직이 공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는 도덕성, 자선, 동정심에 입각한 종교 조직이 관료 조직이다. 그러니까 종교 조직이 바로 이 정부와 같은 그런 조직이라는 거예요. 관료 조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대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수주의가 이제 우파잖아요. 보수주의가 우파야. 자, 우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 조직이 관료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파가 바로 우파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에서 운영 주체와 사명이에요. 자, 사회복지 조직은 조직의 사명, 미션, 이 미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 조직의 미션이 뭐냐? 그래서 조직의 사명이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와 추구하는 일이 미션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 조직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그게 미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하면 해야 할 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미션 도전.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미션. 자,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경우 조직의 사명은 이 사회의 권한에 속해. 그래서 조직이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그 조직의 사명이 뭐냐?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명에 따라서 그 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기관을 설립을 한다든지 사회복지사가 돼서 그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의 미션, 그 조직의 사명, 그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 이 조직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그 조직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직의 미션은 이건데 자기는 조직의 미션과도 상관이 없는 일을 자꾸만 해버리면은 조직에서 뭐 좋다고 하겠어요? 좋다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조직이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 이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에 여러분들이 부각되는 그런 사회복지 실천을 펼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과 상관이 없는 걸 자꾸 펼쳐내면은 뭐 조직에서 뭐 칭찬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조직과 상관이 있는 조직의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이 사명, 이게 뭐냐, 그거를 잘 파악하는 이 사회복지사가 그 조직에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명은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이 현저히 다르다. 자, 사명이에요, 미션. 이 미션은 영리 그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과
그 다음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 현저히 다를 수밖에. 영리 조직은 영리 추구 사명이야. 근데 반면에 비영리 조직은 직원, 후원자, 수혜자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명이야. 그래서 공공조직의 사명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지만은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은 사명에 따라서 자기들의 나아가는 길이 서로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 사람은 거버넌스는 조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과정이에요. 조직의 의사결정이 거버넌스는 조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을 가진 모든 사회 조직들은 거버넌스가 있다. 조직의 거버넌스 기구는 정책의 수립, 그 다음에 서비스 결정, 개발 지침,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버넌스, 이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이루고 실행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자, 이런 조직들의 이 그림처럼 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분화를 그림 4-2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버넌스에서 비영리 조직 거버넌스는 운영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비영리 조직은 운영 절차에 따라 움직여. 그리고 운영 절차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아. 이사회, 뭐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 조직의 구조, 규모, 책임, 그 다음에 임원이나 임원의 선출, 교체, 임기, 공식적 회의, 전체 이사의 수, 회의의 결정 정족수, 이사회나 자문위원회가 위임하는 결정 부서 등. 자, 이러한 그 정관들에 관계된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거버넌스. 자,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조직 구조에서 하부 구조가 있습니다. 하부 구조라는 것은 이런 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하부 구조를 둔다는 거예요. 하부에. 그래서 국, 과, 계. 그래서 국이 뭐예요? 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국장이잖아. 그 다음에 그 국장 밑에 뭐가 있어요? 과장이 있고. 과장 밑에 계장이 있다. 이거 먹는 게장이 아니고 그냥 계장.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국장. 그래서 저희 기관에도 지금의 원장이 사무국장이었어요. 국장이었다가 지금 원장으로 승격을 한 거지. 우리 엘린도인 목적으로. 마치 그릇처럼 이렇게 그 하부 구조에 국을 두고 그 밑에 과를 두고 그 밑에 계를 둔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팀장이 높은 거예요, 과장이 높은 거예요, 팀장이 높은 거예요, 계장이 높은 거예요, 국장이 높은 거예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과 계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은 요즘에는 팀장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그 팀장은 주로 계장을 말하는 거예요, 과장을 말하는 거예요, 국장을 말하는 거예요. 계장. 네? 계장. 옛날 계장이 팀장이죠. 네, 옛날 계장, 그렇지. 옛날에 말하면 이제 그 계장이 지금의 팀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팀장은 그 어디에 그 팀장이 높은 건지 내가 팀장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과장한테 덤비고 국장한테 덤비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팀장을 줄 때는 내가 계장 자리구나. 이거를 딱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아무것도 모르고 팀장이라고 내가 팀장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해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과 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식적인 하부 구조는 이렇게 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조직이 된다. 하부 구조는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이 있다. 수직적 차원은 상하의 위계 서열에 의한 조직 구조이다. 그죠? 수직적이니까 위에서 아래잖아. 그러니까 수직이잖아. 그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조직 구조야. 수평적 차원은 분업, 즉 업무 분장에 대해서 조직 구조야. 그래서 우리 기관에도 보면은 업무 분장이 잘해야 돼요. 업무 분장. 그래서 업무 분장이 없으면 이것도 평가에서 또 점수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나누는 거야. 업무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대표는 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장은
뭐뭐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팀장은 뭐뭐뭐를 해야 된다. 실장은 뭐뭐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서로 수평적으로 서로 일을 쪼개서 나눠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평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직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원장, 국장, 과장, 계장, 예?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게 수직적이잖아. 근데 일은 이 한 일을 가지고 쪼개서 나누니까 수평이잖아. 그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수평 조직과 수직 조직을 하부 구조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연결고리 구조가 있어. 연결고리 구조라는 것은 이 조직은 상급자에게 1대1로 보고하는 것을 없애는 거야. 그래서 직무 부서를 강조해. 네. 그래서 이 각 직무 부서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소속 직원에게 연결고리 역할을 부여한다. 이들은 다른 직무 부서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연결고리 직원은 두 직무 부서에 동시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직무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킨다. 자, 이것은 아까 그 구조에서 서로 연결을 이쪽 팀과 이쪽 팀이 서로 연결하고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직의 그 위에 사람들끼리 서로 연관을 맺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소속 직원에게 연결고리 역할을 부여하는 게 연결고리 구조다. 자, 그 다음에 관료제는 두 번째 매트릭스 구조가 있어요. 매트릭스 구조는 개인이 아니라 기능에 대한 슈퍼비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매트리스 구조가 개인이 아니에요. 기능.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개인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능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네. 또 그러나 개인으로 보면 어떻게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개인이면 전체. 그런데 전체를 안 보고 내가 기능만 보겠다. 기능. 이게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이렇게 뭘 잘할 수 있냐 이렇게 기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을 똑같이 안 본다. 돈을 보고 그 사람을 따진다. 그러면 돈도 하나의 그 사람의 그 영향력 있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좀 이상한 말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특기, 그게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개인 이렇게 보지 않고 기능적으로 봐. 아, 저 사람 생산하는 사람이야. 생산자. 이것도 기능적으로 보는 거잖아. 저 사람은 저 기술이 있어. 특별해. 아, 기술자. 이렇게 기능적으로. 자, 그래서 매트릭스 구조는 개인이 아니라 기능에 대한 슈퍼비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이 구조 하에서 직원은 한 명 이상의 슈퍼바이저로부터 지도를 받아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위에 여러분이 그 밑에서 지도를 받는 거야. 슈퍼바이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이야. 끊임없이 슈퍼바이저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을 하고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슈퍼바이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이야. 매트리스 관리 구조는 정신병원에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병동에 소속된 MSW 사회복지사는 그 병동 수간호사와의 슈퍼비전을 받는 동시에 전문적인 기능과 업무 수행은 시니어 MSW 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전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이 정신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병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있잖아요. 그 수간호사 슈퍼비전 받아야지.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그 업무 수행, 전문적인 기능과 업무 수행은 또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에게 또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구조가 있어요. 프로젝트 팀 구조는 소속이 다른 직원들이 서로가 직원들끼리 소속이 다른데 팀을 구성해서 같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서로 다르지만 한 팀으로 구성해가지고 임시 팀장을 만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서로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그 예컨대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경우 팀원 중 한 명은 욕구 사정을 하고 다른 팀원은 재무 관리를 하고 또 다른 팀원은 대외 협력을 하고 또 그 외 팀은 시설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가지고 한 팀을 이룬다 이거예요. 한 시스템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프로젝트 팀의 리더는 회의 등을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팀원들이 힘을 합쳐 같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독려를 한다. 자, 그래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가 서로가 다르지만 한 어떤 문제, 한계를 위해서 다 협조하는 거죠. 협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리더자가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팀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 구조예요. 파트너십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개별 전문직이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 예, 그래서 직무가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같이 일을 해. 예,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세요. 연결고리 구조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연결을 했어요. 그림을 잘 보면. 자, 혼합 매트리스 구조니까 이게 뭐 이쪽 사람은 이쪽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했다가 또 뭐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가끔 주기도 하고 이쪽 사람은 또 여기서 만들어진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과 밀접한 영향을 갖기도 하고 자, 이게 이제 혼합 매트릭스 구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편리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어요. 자, 프로젝트 팀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봐봐.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프로젝트 같이 팀을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위에 그 팀장이 있고 그다음 파트너십 구조는 뭐야?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이 파트너야. 그러니까 뭐 위계 질서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너도 파트너 나도 파트너. 예를 5명이 있다. 5명이 다 파트너야. 똑같은 직위야. 똑같은 권한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똑같아. 그죠? 이게 이제 파트너십 구조다 이거지. 자, 조직 문화와 조직 분위기. 조직 문화는 사회 시스템의 집합적 특성이죠. 조직이니까 집합적 특성으로서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방식을 추동하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말해요. 그래서 조직 문화는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일에 어떻게 접근하며 보상과 제재를 통해서 어떤 행동이 인정받는지 등을 포함하는 그래서 이 조직은 각자 문화가 있어. 조직 문화가. 그리고 조직마다 분위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쪽 조직이 있는데 그쪽의 조직의 문화가 뭐요? 이쪽 조직은 맨날 술 먹고 뭐 맨날 뭐 이렇게 일 끝나고 모이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 근데 저쪽 조직은 또 맨날 끝나면 여행만 다니는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이 있네. 각자 조직마다 어떤 그 모임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죠? 요게 조직 문화야. 그리고 이제 흔히 이러지. 우리 조직에서는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다른 데서는 허용이 돼도 우리 조직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조직 문화지. 그죠? 조직 문화고 또 그 조직의 분위기가 있잖아. 분위기가 있는데 여긴 전부 다 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술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쪽에는 여행 맨날 모이면 맨날 여행 어디가 좋고 어느 나라가 좋고 이것만 하니까 서로 분위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끼리 우리 조직에서는 그런 거는 허용이 안 된다. 그건 뭐야? 이게 바로 조직 분위기예요. 조직 문화인 동시에 분위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 문화와 조직 분위기에서 집단 문화가 있고 발전 문화가 있고 위계 문화가 있고 합리 문화가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문화는 이 조직 분위기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매우 중요해. 왜냐하면 휴먼 서비스 조직의 성공 여부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 간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와 조직 분위기가 그러한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조직 유형에도요. 조직 유형과 조직 문화, 서비스 휴먼 서비스 조직 대 비휴먼 서비스 조직.
영리 조직 대 비영리 조직, 공공 조직 대 민간 조직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의 유형과 조직 문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개념을 보고 조직의 유형과 조직 문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념에서 조직 유형과 조직 문화는 상호작용할 때 행동 규칙, 조직 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규범, 그 다음에 조직이 강조하는 지배적인 가치관, 조직 구성과 고객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침이 되는 철학, 조직에 적응되는 필요한 게임의 규칙, 조직이 고객이나 외부 인사와 접촉하는 방식과 사무실의 물리적 배치 등과 같은 조직 내부에 흐르는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가 바로 조직의 문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직의 문화에서 조직 유형과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